연준의 보고서가 올해 초에 나왔는데 연준의 보고서는 이상했어요. 이따 말하겠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런데 역시 BIS는 CBDC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워낙에 자기네들하고 어병이 겹치거든요. 바젤 협약이나 이런 거 막 그런 거 이제 은행들 간의 협약이나 이런 거를 이제 주최하는 그런 아주 오래된 기관입니다. 원래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이 유럽 중심의 금융 시스템을 해체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BIS를 없애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늘 없애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살아남은 아주 독특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IMF처럼 이렇게 그 협약된 법적 그런 기구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되게 독특한 기구입니다. 근데 이 기구가 비트코인을 엄청 싫어합니다. 은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세계에는 세계 정부가 없잖아요. 세계 정부 있나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생겼나? 세계 정부가 없습니다. 근데 금융 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우리 피지 쪽 이런 거 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계 정부가 있는 것처럼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없습니다. 세계 정부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세계 정부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각 국가나 각 독자적인 역사를 갖고 있는 은행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프로토콜을 얽히설키 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제 2차 세대전 이후에는 미국이 압도적인 힘을 이용해서 미국이 다른 이제 세계 기구들은 이제 양보하고 그러는데 이 금융은 미국이 꽉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어쨌건 유럽 기반이고요. 맨날 하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비트코인이 CBDC가 나오면 온전하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CBDC라는 것이 무엇인지의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IMF 보고서나 이 BIS 보고서는 다른 그 중앙은행들이 낸 CBDC 보고서하고 좀 다른 게 CBDC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되게 고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전자화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가 혼동스러운 게 사람들이 비트코인하고 비슷할 거라 생각하는데 비트코인하고 전혀 무관하고요. 사실은 온라인 뱅킹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사실 우리가 지금 돈 안 쓰잖아요. 그죠? 제가 이거 끝나고 지인의 문상을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돈이 없거든요. 근데 아무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는 가면 이제 그 현금 인출기가 있었고 현금 인출기도 사용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가서 그냥 방명록 쓰고 이제 그 돈은 그냥 카톡으로. 뭐 적게 보내려면 이제 될 수 있으면 숨기려고 이제 봉투에 넣어서 익명성의 통으로 넣어놓고 하는데 좀 많이 보낸다 그러면 이제 드러내야 되니까 이제 카톡으로 띡 보내야죠. 아무튼 현금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비자 마스터나 이런 게 이미 온라인 전자화 되어 있는데 뭐 CBDC가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은행이 직접 민간에게 발행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국제통화 시스템을 이해하기 전에 이제 중앙은행 시스템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걸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 한국은행이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은 게 이제 돈이 아니고요. 그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은 거를 민간에게 전달하면서 그거를 한국은행의 부채로 잡습니다. 부채로 잡아요. 자산으로 안 잡아요. 그러니까 돈 주면서 부채 잡는 유일한 조직이 바로 한국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업은행이 줘요. 상업은행이 돈을 주면서 부채로 잡아. 그게 돈이에요. 중앙은행의 빚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본원통화입니다. 본원통화. 그러면 중앙은행이라는 거는 상업은행의 은행이니까 상업은행이 중앙은행의 고객이에요. 갑과 을에서는 뭐 중앙은행이 갑입니다. 그래도 형식상 상업은행이 고객인데 CBDC라는 말을 딱 우리가 들으면 이제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럼 중앙은행이 발행하면 우리 개인하고 오태민하고 삼성전자가 바로 한국은행에 계좌를 트는 거야? 그러면 오태민하고 삼성전자한테 돈 주면서 중앙은행이 부채로 잡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CBDC의 어떤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개인과 기업에게 상업은행을 통해서 이제 줬던 지중금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개인과 기업에게 블록체인에서 구동시키기 위해서 암호화 기술 이게 저만 유일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예.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BIS 보고서에도 안 나오고요. IMF에도 안 나와요.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거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암호를 인증하는 거냐 그 사람을 인증하는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은행에서 디지털 머니 사용하려면 여러분을 인증해요? 암호를 인증해요? 사람을 인증하죠. 그죠? 사람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사람을. 그래서 금융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가 신원정보예요. 신원정보. 대출 받을 때 그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나에 대한 신원정보, 내 직업, 재산관계 제가 이번에 부동산 때문에 대출을 몇 억 받았는데 정말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워낙 또 어렵게 만들어놨고. 그죠?
소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서류만 이만큼이야, 서류만. 금융 시스템은 사람을 확인합니다. 근데 만약에 CBDC가 비트코인 비스무리한 거라도 되려면 사람을 확인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비트코인 사람 확인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거래소에서만 비트코인을 사용했다면 사람을 확인하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비트코인을 생각해 보시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지만 오태민을 인증하는 절차가 없어요. 어떤 내가 갖고 있는 특정한 키가 바로 나의 자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CBDC가 그렇게 만든다, 안 만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걸 만드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담겨 있는 거고, 비트코인 현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담겨 있는 거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 건지에 대한 사람들의 그 세계관, 이런 게 투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4번, 그 자체가 분산 시스템 블록체인을 활용할까? 중앙이 권력을 분산한다는 말일까?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외환은행 니네도 이 서버 가져가고, 기업은행 니네도 가져가고, 국민은행 니네도 가져가. 그래서 우리 같이 서로 인증하자, 이렇게 할까? 전혀 그렇게 생각이 없어요. 어떤 국가의 CBDC를 봐도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애초에 블록체인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CBDC가. 비트코인처럼 증가율과 증가량에 대해서 통제하지. 그러니까 4번이 노라면 5번은 당연히 노겠죠. 연준이 CBDC 만들어 놓은 다음에 비트코인처럼 이건 수학에 의해서 지배돼, 비트코인처럼 우리는 이제 터치 안 해, 우린 터치 못 해,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믿지 않는데, 그걸 믿게 하려면 이제 비트코인처럼 만들어가지고 노드를 막 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4번 할 생각이 없으니까 5번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1, 2, 3번 정도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느냐?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열어젖히고 있는 이 스마트 콘트랙과는 무관한 거예요. 설사 디지털 머니를 만든다 하더라도. 암호화 기술 사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원 정보를 확인할 거예요. 네, 그렇게 써 있어요, BIS에도. 자, 이건 IMF에서 만든 정의입니다. 몇 가지를 얘기했냐면, 중앙은행이 발행하느냐, 법적 지불 수단이냐,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발행은 안 했지만 중앙은행이 백업 하느냐, 법정화폐하고 이렇게 태그되어 있느냐,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 다음에 제3의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이동하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단지 돈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가능하냐, 이렇게 6가지를 가지고 분류를 한 거예요. 이게 2년 전 자료입니다. 제가 IMF는 역시 똑똑하니까 공부 좀 했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공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캐시는 이거 안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종이돈,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리테일 CBDC라고 해요. 리테일 CBDC는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CBDC 그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바로 리테일 CBDC입니다. 그거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다 되는. 중앙은행, 법적, 당연히 이거는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스테이블 할 거고, 그 다음에 암호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가는 거죠. 제3의 기관한테 인증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암호화 기술 있으면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피어투피어로.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가능하다. 이게 나오겠냐고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지. 이게 나오겠냐. CBDC라는 이름을 붙인 그 무엇이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나오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얘 안 나온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저만 주장하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믿죠. BIS가 이제 드디어 CBDC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잖아요. 비트코인은 국경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죠? 국경을 자유롭게 넘게 되는 CBDC의 문제점에 대해서 BIS 보고서가 이제 워닝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이런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이 CBDC가 과연 브레튼 우드 시스템, 1945년도 전쟁이 끝나고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약속한 현재의 시스템, 현재의 국제 금융 시스템하고 양립 가능하냐라고 질문하고요. 특히 경제가 허약한 국가, 우리나라는 아니겠지만 저는 이거 우리나라 아닐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로컬 통화 위기를 부추긴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준에서 달러를 갖다 스마트폰으로 쏴줘. 그럼 여러분 다 선택지가 있어. 달러를 보유하고 싶어요? 아니면 이렇게 나날이 값이 떨어지고 있는 이 원화를 보유하고 싶어요? 원화로 물 사고 하니까 원화를 보유하겠지만 최소한의 것만 원화를 보유하고, 좀 한 1년 이상 보유하고 싶다 그러면은 원화 보유할까요? 달러 보유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제가 예견하기로는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상당히 오래 겪었으니까 디플레이션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달러보다 더 안전자산이죠, 엔화가. EU랑 일본 빼놓고는 다 중앙은행 폐업이다. 연준 CBDC가 바로 우리 스마트폰에 와서 꽂히면 대부분 이제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할 일이 없어진다. 그럼 이제 카페에서도 이제 달러 받을걸요?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지. 자,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국경을 마음대로 넘어가면 국경 방화벽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환율 마찰이라는 것도 있고, 또 굉장히 또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수수료 많이 내게 만들었어요. 이런 마찰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지역의 어떤 경제 위기가
이게 국경을 넘어서 확산이 되는데 약간 뭐 이렇게 밸브가 있는 거지, 밸브가. 근데 그게 없어진다. 이거 이제 BIS 보고서입니다. 그 다음에 현존하는 자본 흐름 관리 수단.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돗자리 깔고 돈 버는 애들입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우리가 공항 가면 그 무시무시한 애들 그냥 앉은 자리에서 뜯어먹잖아요. 그죠? 환율로 뜯어먹고 남은 잔돈 안 바꿔줘가지고 잔돈을 그냥 뜯어먹고 지금 뭐 이걸 포함해서 이제 각국 중앙은행 시스템들 뭐 스위프트 코드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 흐름 관리 수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CFMS라고 하는데 달러 CBDC가 국경을 넘으면 이게 무력화됩니다. 이게 무력화되면 거시 경제를 조작해야 되거든요. 이 관료들은 거시 경제를 조작해야 되는 정책 수단이 제한이 되죠.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자유화가 돼서 지금도 제한이 되어 있지만 그런 수단들이 이제 무의미해지는. 그냥 그거 피어투피어로 그냥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무서운 얘기 써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펀치라인인데. BIS 보고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근데 이거는 지갑을 통제하면 더 직접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BDC가 BIS나 IMF나 미국 연준이 아주 노골적인데 걔네들이 말하는 CBDC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CBDC 전혀 아니고요. 일단 암호화 기술 안 쓰겠죠, 그죠? 신원을 확인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까지 결합되냐면 GPS 기술까지 결합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한국인인데 한국 원화를 갖고 있었는데 지갑이 국경 딱 나가면 불통 딱 되는 거야. 그런 생각 딱 한다니까.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상업은행들이 망해, 상업은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업은행에 통장 갖고 있잖아요, 그죠? 상업은행에 통장 갖고 있는 이유는 이자 많이 줘서 갖고 계세요? 당좌예금이에요.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이자 많이 붙어요? 몇 원 붙던데 몇 원? 근데 왜 거기 둬요? 그치? 온라인 뱅킹 때문에 거기 두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온라인 뱅킹 때문에 거기 두는 건데 만약에 중앙은행이 나한테 CBDC를 쏴줘. 그러면 그거를 다시 은행에 여러분들 다시 넣을 거예요? 그냥 스마트폰에 담아놓고 쓰겠죠. 그러면 은행들이 자본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은행들이 장기 대출을 해줄 때 장기 적금을 가지고 장기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거든. 단기 저축을 가지고 장기 대출을 해줘요. 그게 은행의 면허의 본질이거든요. 이거 왜 은행만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을 맡기고 여러분들이 다 동시에 안 찾아.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나 두 명이 찾으니까 내가 그거 정도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장기 대출로 내가 고리로다가 다 돌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는 몇 원씩 이자 주면서 내가 그냥 돈 버는 거거든. 그 면허가 바로 상업은행 면허예요. 그런데 그게 호주의 CBDC 보고서 보니까 상업은행 60% 상업은행 자산의 60%가 당좌예금이야. 그러니까 아무 나같이 게으른 사람들이 그냥 넣어놓는 거야. 뭐 특별히 이자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넣어놓는 거야. 온라인 뱅킹 되니까. 그게 없어지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사실 CBDC. 왜냐? 중앙은행의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중앙은행은 원래 상업은행들의 The Land of Last Resort잖아요.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잖아요. 금융은 결국은 그 마지막 보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규 분포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굉장히 낮은 확률로다가 발생해야 되는데 이 정규 분포 모양이 좀 특이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떴어. 그래서 100년에 한 번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10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거야. 3시그마 밖에 3표준표차 밖에 있는 게 일어나. 근데 이게 왜가 문제냐면 이거 한 번 일어나면 죽는 거거든. 그러면 한 번 일어나지만 이게 잘 안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알고리즘 들어간 문서가 있어. 공격 들어와가지고 그 3시그마 바깥에 있는 현상이 발생했을 때 결국은 손잡아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누군가 손잡아줘야 돼. 그걸 만드는 게 바로 중앙은행이야. 잘 안 일어나지만 그래도 한꺼번에 막 패닉에 빠져가지고 한꺼번에 인출 사태가 일어나지. 그 뱅크런이잖아요. 그때 내가 너한테 무한 신뢰를 줄게. 무한 신용을 제공해줄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중앙은행인데 처음에 이렇게 천사 같은 얼굴을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중앙은행이 그 인사에도 개입하고 막 사상과 다 개입하는 거지, 그지? 어쨌건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중앙은행이 CBDC를 만들면 상업은행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야. 연준에서 달러 CBDC를 만들면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폐업을 하고 지네 나라의 상업은행도 폐업을 하는 거야. 그럼에도 한다면 그거는 이제 음모론적인 거죠. 그러니까 세계 정부가 있는 거지. 그럼에도 한다면 전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난 모르겠고 달러는 살려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달러가 빚이니까 달러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기관만 달러를 이제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기 그 전 세계 몇십억 인구가 달러를 저축하면 저축한다는 건 뭐냐면 나한테 청구 안 된다는 거거든. 빚을 만들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권위체는 바로 미국이고 미국의 연준이잖아요. 세계는 망해도 달러를 살려야 돼 할 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못 살릴 거예요, 그 달러는. 지금 BIS 보고서에서는 CBDC가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왜 가지 않았냐 하면은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3원이야, 3원. 하나는 뭐냐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보편적으로 쓰이는 거야, 결제. 얘는 전자형이냐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중앙은행이 발행했고 보편적으로 결제 수단에 쓰여. 이게 현금이에요, 현금. 중앙은행이 발행하진 않았지만 보편적으로 결제로 쓰이고 전자형이야.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전자뱅크, 온라인 뱅크. 그죠? 그러니까 원래 화폐는 중앙은행이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중앙은행이 상업은행한테 주면 상업은행이 그거 가지고 신용을 창출하거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뱅크 어카운트. 이거는 뭐냐? 전자적이고 중앙은행이 지중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중금. 이건 우리가 안 쓰죠. 중앙은행하고 상업은행과의 관계. 자, 그런데 뭐가 비어있죠? 우리 가게에서 커피 사 먹을 수 있어.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그리고 그게 전자 형태야. 그러면 CBDC를 누군가가 발화했다. CBDC라고 내가 발화했다. 그 의미를 알고 쓰건 모르고 쓰건 이걸 말하는 거야. 이게 리테일 CBDC예요. 리테일 CBDC. 왜 리테일 CBDC라면 원래 저게 CBDC인데 각 기관들이 저거 나오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구별을 해서 하는 거야. 이거는 리테일 CBDC다. RCBDC고 우리가 만드는 거는 다른 거야. 우리는 뭐 MCBDC, 뭐 WCBDC에서 또 누군가 뭐 게이트웨이를 두고 중앙을 두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이 비트코인하고 무관하게 삼성페이가 신용카드 회사들의 정보를 삼성이 다 그 게이트웨이에 남겨가지고 한다면 처음에만 이제 신용카드에 우리가 잔고가 있으니까 내가 쓰다가 보면 이제 그게 삼성이나 모든 정보를 갖고 있고 하다 보면 그냥 삼성이 다이렉트로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 그냥 그 갤럭시로. 다 필요가 없어. 뭐 보안 이상하다는 데고 기술 다 있을 거거든. 그럼 기존에 이거 보안 망태고 다 필요가 없거든. 뭐 QR코드 이거 다 가버려.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 중앙은행이 발행은 안 한 거죠.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CBDC예요. 그리고 이게 지정학적인 돈이야. 이게 나오면 지정학이 깨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연준의 CBDC 보고서를 제가 보고 얘네들이 블록체인 나오기 전에 CBDC 고민했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인데 상당히 굳혀지더라고요. 반년이나 늦춰가지고 만들었어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CBDC 보고서는 그래도 블록체인이 어쩌고 뭐 크립토 암호화폐가 있어서 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은행이 해야 되지 않냐. 연준에 그런 말 거의 안 나와. 상업은행과 혁신시대 붕괴를 우려하고 아까 얘기했죠. 그거 얘기해. 그 다음에 자금 세탁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되게 좋아해. 그냥 신원 다 드러나는 거야. 그냥 신원 다 드러나. 그러니까 애초에 암호화 기술 쓸 생각이 전혀 없어. 그 다음에 개인의 프라이버시에서 노출돼 약간 걱정해. 우리가 껌 싸먹어도 노출되는 거예요, 이제. 예. 중앙은행 데이터베이스 나오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연준의 CBDC 보고서에는 국경을 넘나드는 문제를 생각하게 우려하지 않아.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공부하는 게 우리 커리큘럼의 절반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 국경을 넘는 게 문제냐, 돈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가지고 만든 시스템이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라도 과언이 아니거든. 덱스터 화이트라는 사람하고 케인즈라는 그 천재가 몇 년 동안 고민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질서를 만들 때는 우리 각 국가에 통화 주권을 넘겨주고 이제 제국주의 하지 말고 각 국가가 150개건 200개건 각 국가가 자기 나라의 통화는 자기네들이 하고 무역에 쓰는 결제 수단만 따로 만들고 금으로 하지 말자. 금으로 하지 말고 뭔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늘렸다 줄였다 해서 위기 상황에는 팍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고 코로나 같은 거 발생하면 유동성 팍팍팍 늘려야 되는데 금은 안 늘어나잖아. 유동 팍팍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거 만들어서 이거 운영하자. 그리고 단기 자본, 투기적 자본이 말이야. 소로스 이런 애들이 말이야. 그 다음에 소로스 없었지만 소로스 이런 애들이 말이야. 이렇게 단기 자본으로다가 막 이렇게 막 은행 공격 이런 거 안 돼. 그런 새끼들은 경제 도움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방화벽 쳐가지고 국경 못 넘게 돈. 국경을 넘는 자본은 중앙은행이나 중앙은행이 인정한 은행들만 허락하에 넘길 수 있고 일반인들이 무역을 하면 바로 자기 나라 돈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들은 대수성 외화를 안 갖게 뭐 이런 철학이 막 들어가 있고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알건 모르건 간에 역사가 그래. 그러면 당연히 그거를 주도했던 미국의 중앙은행이 국경을 넘나드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안 한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물론 뭐 나중에 또 2탄, 3탄 나온다니까 거기서 논할래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어떤 깨달음이 있었어. 난 이 깨달음을 생각하는데 얘네들은 애초에 블록체인 국경 넘고 비트코인 이거 관심이 없다. 얘네들은 그냥 GPS 기술 지금 구글이나 이런 애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한 달 지나면 다 여러분들의 동선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머니를 만들 거였구나. 애초에 이게 걱정거리가 아니야. 국경 못 넘어야 우리 거. 그리고 외국인들한테 못 줘. 외국인이 받으려면 제가 특별히 허가를 받아서 자격을 얻어야지만 제 지갑으로 달러 CBDC가 오겠죠. 미국인이 그거 갖고 국경 못 넘어. 국경 넘으면 불능돼. 그러다 다시 미국 국경으로 들어오면 다시 활성화되고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거야 얘네들. 그러니까 이거 뭐냐. 연준의 CBDC를 봤더니 이거 암호화폐도 블록체인 기술도 아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BIS는 이런 도표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테일 CBDC는 너무 부담되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접촉하는 거, 외국인들이 접속을 해서 달러 CBDC를 받게 하는 거,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한데 생태계를 짜기 나름이야. 폐쇄형으로 짜면 지금 제가 설명한 거 미국 연준이 만들고 미국 국민들만 하고 국경 넘으면 불능하게 만들 수 있어. 폐쇄형. 그 다음에 간접형. 외국에 나가서 쓸 수 있는데 우리가 통신 로밍 하듯이 로밍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렇게 환전 시스템, 컨버전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리플이 이거를 먹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 국제 시스템이라든가 이게 지정하고 전혀 모르니까 아직도 이런 거에 대한 지식 없이 리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열심히 떠드는 게 뭐냐면 국가 간의 이해관계 이런 거 모르겠고 환전할 때 불편하는 걸 리플에게 해결해 줄 거야. 어떻게 해결해주는지 설명도 못해. 그냥 해결해 준대. 그래서 그걸 리플이 다 먹는데 막 가정에 있는데 중요한 건 지정학이라는 게임의 룰을 완전히 다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 지정학이 한번 세팅이 되려면 수십만 명이 총 들고 싸우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정학은 그냥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통해 세상이 변하는 건 전혀 다른 거야. 지정학이 바뀐다는 건 뭐냐면 수백만 명이 고아가 되고 수십만 명이 전쟁터에서 죽는 그런 과정, 용광로를 통해 가지고 질서가 세팅이 한번 되고 그게 수십 년 간 다음에 이걸 바꾸려면 또 피를 흘리고 또 다시 세팅되고 이러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코더들 잘 들으세요. 아무리 대접받고 그래도요. 이렇게 이 상층 질서에서 이렇게 칼퇴근하면서 대접받는 거예요. 아셨죠? 이 퇴근 안 하는 사람들, 그보다 더 밑에 레이어, 이렇게 군인들, 정치가들이 만들어내는 그것도 약소국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러시아, 미국, 이런 애들이 바둑을 두는 게 지정학이고, 그거는 칼퇴근이 없어. 그게 진짜 질서야. 다이렉트. 이게 바로 아까, 이 다이렉트 CBDC가, 아까 뭐라고요? 다이렉트 어세스.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뭐냐면 외국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접속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다이렉트로 한다. 그럼 뭐냐면 그냥 연준이 나한테 달러 딱딱 꽂아주는 거야. 내 스마트폰으로. 중간에 아무도 없이. 그래가지고 누가 CBDC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 생각하면 돼. 나오겠냐고요. 나올 수도 있지. 나오겠다는 결론을 내리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정학 다 깨진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적 전개에 의해서 다 깨진다라는 걸 논증해야 돼. 통화 시스템하고 전혀 상관없어. 지정학이 깨진다는 걸 논증해야 돼. 그걸 논증하려면 제가 짠 이 커리큘럼에 책 다 읽고 이번 학기 저랑 다 공부한 다음에 그래서 이 질서가 깨지니까 다이렉트 CBDC 나오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암호화 CBDC가 나오면 안 되냐? 암호화 CBDC가 나왔으면 좋겠어. 암호화 CBDC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오테미온 검증하지 않고 나한테 암호키가 있는데 그 암호키가 있으면 내가 그 돈을 인출하거나 할 수 있어. 그게 비트코인이잖아, 그죠? 그런 CBDC는 안 나올 건데 나왔으면 좋겠어. 왜 나왔으면 좋겠냐면 중국이 깔짝댄 게 바로 이 CBDC거든요. 3년 전에 하겠다라고 해놓고 지금 계획 다 바뀌었어요. 이름도 CBDC라고 안 써. 그냥 이유한 해가지고 우린 CBDC 아닙니다 했어. 중앙은행 발행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꼬리를 내린 게 뭐냐면 눈치를 챈 거예요. 이거 암호 시스템 만들었다고 하면 작살난다. 여러분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에서 거래되는 건 아시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중간에 보증자가 비트코인을 담보해가지고 이더 토큰을 발행할 수도 있고 아예 중간에 보증자 없이 비트코인을 프로징해가지고 그 암호키를 n분의 1로 분해해서 그게 비트코인하고 돈가로 해가지고 발행되게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암호화로 안 해. 되게 어려운 개념 알려드릴게요. 아토믹 스왑 개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 이 비트코인하고 블록체인하고 이 스마트콘 체력이 만드는 시스템이 무시무시합니다. 주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무서운 기술이거든요.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이 아토믹 스왑 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토믹 스왑 기술은 뭐냐면 이종 체인 간에 서로 상호 운영하는 시스템이에요. 2017년도에 아토믹 스왑이 이론적으로 있다가 처음으로 성공했는데 비트코인하고 라이트코인을 제로 논리지로다가 교환에 성공했어요. 제로 논리지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제로 논리지가 아니잖아요. 대충 이름도 알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마약상이고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 서로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거래하는 게 제로 논리지거든. 배경 누구의 연출 이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거래를 한 거예요. 비트코인하고 라이트코인이. 그리고 성공하고 나서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요. 개념은 이런 겁니다. 비트코인에 원래 이제 넣을 수 있었던 시스템인데 최근에 이제 보강이 된 건데 전차적으로 타임락 시스템을 넣었어요. 어떤 시간 안에 어떤 조건이 완성되지 않으면 묶어버리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동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동결됐다는 게 주지의 사실이 되니까 내가 잠금을 내가 못 푸니까 상대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걸 시간 잠금이라고 합니다. 시간 잠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시도 타임락이 중요해요. 해시 타임락. 그러면
해시 값을 가지고 시간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해시는 뭐냐면 제가 프리이미지라고 해서 어떤 숫자를 넣으면 제 비밀번호에 넣으면 어떤 값으로 나타나는데 이 값을 가지고는 이건 다 보는 값인데 내 비밀번호 모르는 거야. 이게 해시예요. 됐죠? 여러분이 나한테 비밀번호를 가지고 해시 값을 만들어주면 나는 여러분 비밀번호 몰라. 근데 내가 그 해시를 가지고 타임락으로 잠가버려. 금고를 만들어 잠가서 거기다 내가 돈을 넣어두면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의 해시로 잠갔으니까 여러분만 열 수가 있어. 여러분만 열면서 뭐 하냐면 여러분의 비밀번호를 나한테 보여줘. 그러면 내가 그걸 갖고 여러분이 잠근 걸 내가 풀어. 내가 풀어서 내가 돈을 가져갈 때까지 이게 타임락에 걸려있어. 풀어도 타임락이야. 그럼 내가 먼저 가져가. 내가 가져가고 나서 갖고 가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장난이 가능한 거야.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제 믹스를 하면 첫 번째, 은행을 거치지 않은, 어차피 뭐 은행 필요 없죠. 그리고 중앙이 없는 거래소가 만들어질 수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이더 뭐 20개하고 내 거 비트를 하나 바꿀래? 오케이, 그럼 바꿔요. 그러면 너 먼저 비트 보내, 씨. 내가 보내면 얘가 먹고 튀어. 그지? 네가 뭐 이더 보내! 그러면 이더 보내면 내가 이더 받고 튀어. 그래서 교착되잖아, 교착. 그게 뭐가 나타나요? 에스크로가 나타나지, 중앙에서. 아, 옥션이야, 우리가. 그럼 나한테 비트 보내면 얘가 이더 보낼 때까지 내가 홀드 해줄게. 이게 에스크로예요. 여태까지는 이 문제를 제3자가 풀어준 거야, 에스크로로. 근데 이 에스크로가 없어. 근데 이 교착을 어떻게 풀어? 야, 너 비트 보내! 내가 이더 보내줄게. 아, 내가 널 어떻게 믿냐? 너가 이더 보내, 내가 비트 보내줄게. 이게 풀린 거야. 왜? 내가 보내놓고 시간에 잠기는 거야. 걔가 보내고 시간에 잠기는 거야. 그래서 서로 믿을 수가 있는 거지. 이 잠겼다는 게 주제의 사실이니까. 결론. 거래소만 만드냐? 아니다. 달러가 만약에 암호화돼서 나오면 그 달러를 잠고 암호로. 그래서 그 암호키를, 이건 틀린 말이지만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지. 그 암호를 잠가서 그 암호 자체가 돈이니까 그걸 뽀개. 잘게 쪼개가지고 그걸 n분의 1 해가지고 그걸 유통시켜. 그러니까 이 위엔화라는 걸 암호로 겁없이 만들어가지고, 야, 이게 우리나라 애들이 이거를 돈을 어디다 쓰는지 잘 봐야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돈은 안 움직여. 한 지갑에 들어가 있고 그 지갑에 암호만 해싱이 돼가지고 그게 이더리움에 소크이 돼서 팔리는 거야. 야, 이거 10개 모으면 한 1위안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정부에서는 안 보여, 이게. 안 움직이는 거 같잖아, 이거. 이게 결론이에요. 앨리스가 밥하고 거래를 하고 싶어서 밥의 비밀키로 되어 있는 해시값을 받아가지고 금고 하나 만들고, 자기 비밀키를 넣어가지고 금고 하나 만들고, 그래서 2개를 금고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만든 금고 2개 다 앨리스가 만든 건데, 자기는 비트코인 캐시를 갖고 있으니까 이 금고 B에다가는 비트코인 캐시를 넣고, 밥은 앨리스가 만든 금고에다가 비트코인 넣고, 그래서 앨리스가 지가 만들었으니까 지 비밀번호를 넣으면 지 비트코인 가져가는데 시간에 잠겨 있고, 밥은 이 비밀번호 넣은 거 봤으니까 이 비밀번호 넣으면은 얘 금고도 열려. 그래서 앨리스가 넣은 돈 가져가면 이제 풀려가지고 가져가는 거. 그래서 앨리스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밥을 기만할 수 있으니까, 원자성이라는 건 뭐냐면 타임락을 걸어놨기 때문에 앨리스가 아무것도 안 하면 교착을 원하는 거지, 앨리스는. 엿을 먹이는 거. 자도 안 갖고 가고 얘도 못 갖고 가게. 그러면 손해를 보니까 거래에 원자성을 부여해서, 원자성은 쪼갤 수 없다는 뜻이니까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안 일어나면 다시 밥이 넣은 비트코인이 밥한테 돌아가도록 하는 게 타임락이에요. 간단하죠? 여러분이 나한테 준 프리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그 프리이미지의 해시값을 아는 상태에서 내가 해시락을 걸어서 금고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찾는 동안 내가 구경하고 그거를 가지고 내가 돈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다야. 근데 이제 이거를 문외한인 문과들이 설명하려면 금고가 2개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깽이고 저기도 깽이라서 나는 지하 자금인 금괴를 갖고 있고 저 상대방은 달러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거래하기로 지하 세계에서 약속을 했는데 저 새끼 믿을 수가 없어. 나 만나서 총질할까 봐 만나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 이제 특별한 금고업자를 찾아가는 건데, 해시 금고업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해시 금고업자는 전국의 곳곳에 공중전화 부스같이 생긴 금고들을 갖고 있는데, 금괴를 갖고 있는 오태민 집 앞에도 금고가 있고 그 달러를 갖고 있는 가리봉동에도 금고가 있는 거야. 근데 금고가 특수해가지고 금고 안에 카메라가 있고 금고 밖에도 그 자판을 비치는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이 해시 금고업자가 제공한 금고에 가서 내가 금괴를 넣어. 근데 그때는 바깥에 카메라는 내가 꺼둡니다. 그리고 나서 금고에 금괴를 넣은 다음에 잠궈. 그리고 비밀번호를 내가 설정해. 그러면 이 금고는 특이해가지고 내가 비밀번호를 설정하면은 그 비밀번호의 해시값이 나와. 그리고 카메라 켜. 그러면 카메라를 켜니까 상대방은 가리봉동의 공중전화 금고 앞에서 스마트폰으로 금이 금고 안에 들어가는 거 보이죠? 금고 안에 카메라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금고 밖에 뭐가 보여? 비밀번호에
해시값이 보이지? 그러면 걔는 뭐 하냐면 걔 금고 안에 현금 넣어. 그럼 내가 보이겠죠? 금고 안에 카메라는 못 걷어요. 이건 해시 금고가 설정해 놓은 거예요. 넣고 달러를 잠그고 이 금고가 특수해가지고 내가 보낸 해시값을 눌러야 돼. 1차로 잠그는 거야. 내가 보낸 해시값으로 잠가. 그러면서 지 비밀번호 설정해. 그리고 카메라 켜. 그럼 이제 나는 이제 우리 동네에서 가리봉동 가고 얘는 이제 우리 동네에 오는 거야. 그래서 금고에 도착해가지고 내가 먼저 지금 달러를 찾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달러 찾을 때 내가 설정한 값의 해시값이니까 그 내가 값을 제대로 누르면 해시가 풀리겠지. 얘는 풀려. 금괴 찾으려고 하는 애는 봤잖아. 그지? 봤잖아. 뭘 봤어요? 이 금고에 비밀번호 봤잖아. 그지? 그럼 그거 너 가지고 열고 금괴 들고 튀면 어떻게 해? 이거 엿먹잖아, 쟤. 안 열려, 이거. 타임락 걸려 있어. 그래서 내가 알려줘야 돼. 금괴를 찾고 싶으면. 스마트폰으로. 비밀번호, 그 다음 비밀번호는 뭐야? 그러면 이제, 제가 저 알려준 비밀번호 해가지고 땡 열리면 띠링 열려. 그리고 이제 달러 찾으면 그거 보면서 제가 아까 내 해시값 푼 거, 나 봤으니까 넣어서 금고 찾아서 가는 거죠. 이거, 실릴 필요 없잖아, 이거. 특수한 금고만 2개 있으면 되네. 이거예요, 이거. 아토믹 스와프가. 이거 이해해야 돼, 이거 이해해야 돼. 이종간 코인의 거래인데 이거의 협의적 의미는 중앙화되지 않은 거래소에서 코인 간 거래가 가능하고 이거의 시간을 무한정으로 늘리고 이거를 암호키를 잘게 자르면 어떤 암호화 자산도 쪼개가지고 이종 코인에서 등가로 교환이 될 가능성이 있어. 사람들이 이걸 등가로 인정만 해준다면. 조금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비트코인을 쪼개가지고 다른 토큰을 100개를 만들어서 그 100개를 수집하면은 그 비트코인 1개를 넣는 금고를 열 수 있다면 그러면 그 토큰 100개는 비트코인 1개랑 등가라고 전제가 돼서 이 생태계에서 100분의 1로 수용이 될까 아니면 프리미엄 붙을까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시장에서 결정되니까. 그러나 100분의 1이 아니라 뭐 1대1이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바로 그거를 넣으면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토믹 스와프 기술에 쓰인 해시드 타임락 기술을 이용하면 이종간 코인을 얘를 잠그고 여기서 이동하고 여기를 잠그고 여기서 이동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 금고 가지고 얘기를 하면 상상력이 제한이 될 거예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초보자용.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걸 제가 읽었는데 원전을 못 찾겠어. 나도 옛날에 공부한 거래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금고는 이제 이 일반인들이 이해하려고 알레고리로 만든 거고 원리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이 준 비밀번호를 가지고 내가 해시 값을 가지고 금고를 만들어서 잠그고 여러분이 열는 걸 내가 보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노출하면 내가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환이 된다는 건데 온라인 상태는 이렇게 공중전화 부스처럼 동시에 둘이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깨어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때 제가 그 짓을 할 수가 있으니까 시간락이라는 걸 촘촘하게 걸어놓는 거지. 그래서 게임의 법칙에서 먼저 풀었다고 먼저 갖고 가는 게 아닌 거지. 상대가 가져갔을 때 그 다음에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라이팅 네트워크에서 여러 명을 뛰어넘어서 가서 돈을 교환할 때 그걸 순차적으로 타임락이 풀리도록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둘이 거래를 하는데 둘 사이에는 채널이 없으니까 그 사이에 공통지갑이 있는 게 9명이야. 9명을 뛰어갈 때도 9명의 타임락을 갖다가 시간 설정을 이렇게 먼저 풀리고 늦게 풀리는 걸 설정해 놓으면 아무도 도중에 망하지 않고 물 흐르듯이 흐르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 설정이라는 건 물이 아래로 흐를 때 어떤 칸막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하면 막 여러 가지 기술이 프로포즈가 있는데 뭐 잠수함 수압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막 나와요. 다 원리는 비슷한 거야. 이 시간을 잠궈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건의 원자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험 계약을 하는데 중간자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험 가입을 한 다음에 내가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보험 계약이 설정이 되는데 이런 중간자가 없는 상태에서 프로그램만 가지고 보험을 계약한다면 이게 설정이 되려면 적어도 내가 돈을 내고 나서 10명 이상의 가입자가 와야지만 내가 보험의 의미가 있는데 9명밖에 안 왔어. 그러면 내가 돈을 못 찾고 이런 교착에 걸리면 안 되니까 사건의 원자성이 해야지 10명이 딱 안 되면 시간이 지나면 나한테 돈이 딱 리펀드 딱 돼야지. 그래야 내가 믿고 그걸 보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스마트 컨트롤에서는 사건의 원자성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바로 아트예요, 아트. 어떻게 사건의 원자성을 설정해서 타임락을 어떻게 걸어가지고 혈관에서 물이 역류하지 않게 이 칸막이를 쫙 만들어 놓으면 여러 사람을 제로 논리주로 막 거래가 막 일어나는 거지. 이런 무시무시한 기술들이 이 생태가 있기 때문에 정보들이 까불고 막 비트코인 비슷한 거 만들었다가는 된다. 그걸 내가 몇 년 전부터 경고를 해왔는데 이제 정부들의 이제 CBDC 보고서를 보니까 암호 기술 사용할 의지가 전혀 없어. 그러면 결국은 다 신원 인증하겠다는 거야, 신원 인증. 내가 오태민임을 인증해야지만
CBDC를 활용하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리카즈라는 사람이 쓴 은행이 멈추는 날 같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제 계속 책을 쓰시는 분인데요. 이런 얘기를 이 책에서 이거는 이 코로나 팬데믹 전에 나온 책이에요. 2016년도에 나온 책인데 이 사람이 음모론자는 아니에요. 음모론자는 아닌데 음모론자들하고 굉장히 유사한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전 세계 금융 엘리트들이 지금 무슨 꿍꿍이가 있냐면 금융 동결을 한번 하려고 한다. 한번 뉴딜을 하려고 한다. 그냥 지구를 그냥 한번 딱 리셋. 그 얘기 들어봤어요? 리셋?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놀라운 문구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비트코이너 아니에요. 비트코인 좋아하지도 않고 비트코인에서 회의적입니다. 근데 이런 준비 딱 하고 있었는데 비트코인 나와가지고 되게 당황하고 오씨 뭘 준비하고 있었냐면 마이너스 이자율을 매기고 집을 용처로 지정할 수 있는 디지털 머니를 만들려고 하셨다. 케인즈안들은 재정 정책을 선호하고 통화론자들은 통화 정책을 선호하는데 둘은 똑같아요. 둘 다 인플레를 선호하는 거야. 잘 따져보면 인플레를 선호해가지고 연금 생활자들을 교사시키는 거지.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사냥을 해왔는데 야 채권자의 몫이야. 자본가의 몫이야 해서 왕창 가져가면 젊은 사람들이 일 안 한단 말이야. 사회에 활력을 주려면 채권자들을 교사를 해야 돼. 안락사를 시켜야 돼. 보통 노인이죠. 노인. 과거의 공헌자들을 안락사를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인플레거나 재정정책이지. 적자 재정을 운영하는 거야. 정부가 막 적자를 막 해는 거죠. 근데 정부의 적자 재정은 국채 발행의 비용을 부담시켜. 미국은 예외인데 미국도 한도 끝도 없는 건 아니에요. 미국 빼는 모든 나라들은 함부로 재정 적자를 유발하면 국채가 금리가 올라가서 다 안 팔린단 말이지. 막 스프레드 막 엄청 불어나잖아. 그죠? 스프레드만 들어봤죠? 스프레드? 국가 간의 뭐 10년채 뭐 이런 것들의 이제 이자율의 격차를 스프레드 이렇게 하거든요. 스프레드가 국가의 신용도에 따라 막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국채 안 팔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악순환 들어가는 겁니다. 재정 적자는 결국은 정부는 독특한 기구이기 때문에 미래의 빚으로 지금의 빚을 갚고 또 미래의 빚으로 또 그때 가서 빚을 갚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모든 나라의 10년 만기물은 다 영구채야. 10년 있다 갚는데 또 이 10년짜리 만기물 만들어가지고 갚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영구채랑 비슷한 건데 그럼에도 한계가 있는 거지. 왜? 정부 빚이니까. 그리고 통화론자들의 인플레는 우리가 늦기 전에 코로나 때 인플레가 나오잖아요. 인플레로. 중앙은행의 빚이니까. 아 근데 오태민한테 있는 저 전자지갑에 있는 거 야 너 돈 안 쓰면 돈 썩게 만든다. 마이너스 이자 매길 거야? 그럼 내가 돈을 쓰게 해. 재정적자랑 효과는 똑같은데 소비진작. 효과는 똑같은데 정부의 빚이 늘어 안 늘어? 안 늘잖아. 정부의 빚도 안 늘고 중앙은행도 부실해지지 않아. 너무 좋아. 게다가 테러리스트. 이 물건 사지 마. 이 물건. 짝퉁 만드는 애들이야. 그러면 거기에 지불이 아예 안 돼. 지불하려면 지불이 안 돼. 핀포인트로 통제가 되네. 여기 써있어요 여기. 근데 내가 이것을 음모론인 줄 알았거든요. 내가 오래 잘 읽었어요. 음모론인 줄 알고 있다가 내가 연준 보고서 보고 소름 돋아서 다시 읽어봤더니 너무 놀라운 거야 이게. 얘를 진짜 이렇게 생각했나 봐. 근데 그거를 우리의 호프 비트코인이 딱 막아쓴 거지. 아 엿을 제대로 먹었어 지금. 이거야말로 음모론인가?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반갑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